네. 가뭄으로 좀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도로도 침수되고 혹시 오늘 늦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오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일단 비 피해 최소화되길 바라면서 또 혹시 단속할 부분 있으시면 단속하시면서 저희 방송 또 함께 생방송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보만큼은 아주 뽀송뽀송하게 많이 충실하게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어느새 어떤 해외 경제 소식이 있을지 임선우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캐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뭐 표정 약간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한데 거의 좀 비도 내리고 좀 또 시장 상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피로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네. 주간 너무 이제 고생하셨는데 한 주를 또 이제 약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목요일이지만 오늘 또 어떤 사고들, 어떤 사건 사고들 그리고 뉴욕 증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뉴욕 증시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장중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7% 상승했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각각 0.07%, 0.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했는데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파월의 발언과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부진했다는 소식이 맞물리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 모두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후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가 최근에 눈치 보기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현지 시간 30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 오늘 밤에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 보다 뚜렷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보합권으로 뭐 변동이 없다는 소식도 반갑게 느껴질 정도인데 일단 또 전문가들 평가를 좀 들어봐야겠죠. 어떻게들 전망하고 있습니까? 우선 월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오름세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의 크리스토퍼 하비 애널리스트는요. 경제로 인한 시장 부진 이후 뒤따른 극단적인 쇼트 커버링 랠리로 이번 여름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내리지 않는 한 랠리는 지속되지 않을 것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픽텟 에셋 매니지먼트의 아룬사이 애널리스트는요.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확실한 신호를 얻기 전까지 기껏해야 제자리 걸음을 걷는 정도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연착륙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낮아지면서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요소에서 좀 뜯어서 살펴보죠.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있을 텐데 미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예상보다도 더 부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고야. 네, 예. 그래서 확정치가 나온 건데요. 이제 지난달 잠정치가 마이너스 1.5%였는데 0.1%포인트 내려간 수치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게 플러스였으면 참 좋은 건데 마이너스 네. 폭이 더 커졌다는 얘기니까.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심지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2분기 이후에 7분기 만에 역성장이 확정이 된 건데요. 네. 이제 당시 1, 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에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이제 기술적 침체, 기술적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니다. 경기 둔화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불과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얘기를 나눴었죠. 그러니까요. 침체냐 둔화냐.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어떤 건지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제 1분기 역성장의 원인은 무역 적자 그리고 기업들의 소극적인 재고 투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1분기 미국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이제 전체 GDP의 3.2%포인트를 끌어내렸고요. 네. 또 미국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상품 재고를 대폭 확보하면서 늘려놨다가 이제 재고 투자를 줄이면서 전체 GDP를 0.4%포인트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계속된다는 점이 압력을 키웠는데요. 이제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전분기보다 7.1% 올라 이제 앞서 발표된 잠정치보다 0.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물가 상승 압박에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1.8% 증가하는데 그쳐 이제 잠정치였던 3.1%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죠. 네. 네. 일단 도대체 이 상황,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든 분들이 막 주목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에 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지수, 5월 PC 지수가 이제 현지 시간 3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에 나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연준이 정책 방향성을 결정할 때 이제 핵심 지표로 사용하는 지수인 만큼 이제 발표되면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5월 근원 PC 지수가 1년 전보다 4.7% 상승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 3개월 연속 하락세로 이제 물가 오름세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갔다는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에 대한 귀를 좀 열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뒤흔든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이제 계속해서 시장과 조금 대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이제 경기 후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에 나서는 위험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높은 물가 체제로 이동할 경우 발생할 충격의 다중성을 고려하면 우리의 임무는 말 그대로 이것을 막는 것이고 우리는 막을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연준은 이달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했죠. 자유투 네. 스텝을 밟았는데 이제 금리를 신속히 올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 재정이 탄탄한 데다 이제 미국 경제가 긴축적 통화 정책을 견딜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연준이 경제 연착륙을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제 현재로서는 강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힘든 일임은 사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할 수 있어. 계속 자꾸 외치는 게 약간 자기 최면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여지를 좀 남기긴 하는데 자꾸 이렇게 뒤에 단서를 달고 있다는 점이 조금 찝찝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장님 발언이 이게 굉장히 세계가 주목하는 발언인데 신중하게 하고 또 희망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공학적 계산을 많이 해서 하는 발언이긴 하겠지만 이게 썩 참 요새는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와닿지 자, 않습니다. 5월 PC 수치 한번 또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네. 자, 기업 소식 넘어가 보죠. 아까 그 기업들의 재고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삼성전자의 재고가 쌓여 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서 발표해온 내용인데요. 네. 이제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의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금융정보업체 퀵팩트세트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세계 2,349개 상장 제조업체의 올해 3월 말 기준 재고가 1조 8,69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5% 늘었는데 이제 전체 재고액 그리고 증가액 모두 10년 새 최대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만드는 비용도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또 재고면 이거 물류 비용 또 증가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2천여 개 기업 중에 우리 기업이 또 가장 많은 재고를 쌓아뒀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주요 제조업체 중 재고를 가장 많이 쌓아둔 곳은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새 44억 달러 늘어난 392억 달러로 공급망 혼란에 원자재를 비축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이제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공급망 차질의 재고를 그동안 쌓아왔지만 이제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에 수요가 둔화하면서 과잉 재고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기업이 재고 조정으로 전환하면 생산 활동이 정체돼 경기가 하강할 위험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공급망 차질 우려 때문에 재고를 또 좀 쌓아놓고 비축을 해놨더니 또 경기 나빠지니까 또 소비자들이 잘 안 사고 이거 좀 악순환인데 안 그래도 요새 삼성 주가도 우리 앵커님 또 할 말을 왜 그럽니까? 힘드네. 근데 이제 어떤 그 외국 투자은행들도 목표가도 또 낮춰 잡았다는 얘기인데 왜 그럽니까 도대체? 참 마음 아픈 소식이지만 또 한번 들춰봐야겠죠. 네. 이제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노무라 증권 등이 이달 들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기존 10만 3천 원에서 9만 원으로, 그리고 JP모건은 10만 원에서 8만 5천 원, 그리고 노무라는 9만 원에서 8만 4천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아니 뭐 앞자리가 막 휙휙 바뀌어요. 참 마음 아픕니다. JP모건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만 원대에서 10만 갑자기 원에서 8만 5천 원. 2만 원 가까이 한 번에 확 내려잡았는데 근데 이게 뭐 어쨌든 근거가 뭐 있을 거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하향 조정 이유는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꼽고 있는 것과 좀 유사했는데요. 네. 바로 반도체 수요 약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D램 가격이 이제 지속해서 하락해 내년 1분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PC 수요, 서버 수요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IT 기기 수요 둔화로 삼성전자의 모바일 경험, MX, 소비자 가전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노무라는 2분기 중반부터 이제 매크로 불안과 IT 기기 수요 약화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예. 글로벌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 하이엔드 시장까지 수요 약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맥쿼리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8만 원대 중반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우리 에커님 또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고 계신데 아니가 지금 뭐 제 주변에도 지금 네. 뭐 몇 층 탔냐. 나 8만 원대 사가지고 몇 층에 계십니까? 9만 원대. 전 언급하지 그만 않겠습니다. 살짝 드는 걸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 뭐 속이 아닐 거예요. 뭐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사기도 하지만 마치 이제 적금처럼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제 10만 원 이상 가겠지 하는 어떤 인식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목표 주가까지도 한 자릿수로 이제 내려왔다는 거니까 앞에 10,000원 앞에 맞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투심에 또 타격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가산자산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죠. 파산 얘기 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입니까 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나눠봤던 에로즈 캐피털인데요. 이제 가상자산 헤지 펀드죠. 이제 3에로즈 캐피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제 현지 시간 27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원으로부터 이제 3에로즈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보도에 따르면 절차는 초기 단계에 있고 파산 관리를 맡은 구조조정 자문회사 테네오가 보유 자산을 파악한 뒤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에 관한 정보를 취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3에로즈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인수자들과도 만남을 갖고 대화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도 그냥 겨울도 아니고 혹한기에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결국 이제 혹한기 훈련 잘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고 지금 파산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좀 더 자세한 소식도 또 알아보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이번 파산 소식을 우리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3에로즈가 이제 우리 돈 8,6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대출금에 대해 채무를 불이행한 이후 직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디지털 자산 중개 업체죠. 보이저 디지털로부터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 USDC 그리고 비트코인 15,250개를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블록파이에서도 대출을 받았는데 마진콜,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서 해당 포지션을 정리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폭락한 한국산 코인이죠. 루나에도 큰 투자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더군다나 이제 다양한 기업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서 이제 여러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이제 연쇄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가상시장
가상자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소비자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또 좀 거의 패닉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악재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시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관련 소식이 나가고 비트코인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음,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2만 달러 밑으로 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닥이 말하는 없네요. 바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만 달러 밑으로 또 떨어졌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루노의 BJR 부사장은요, 이제 현재 시장 심리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당분간 1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 네, 우리가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부르는 2만 달러 선이 계속해서 이달 들어서만 몇 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호재 팔고 악재 사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꼭 이런 이제 악재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되는데도 이런 때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는 데도 또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또 대거 사들인 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스라고 외치는 곳이 있습니다. 참 바로 이제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용이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B2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 B2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사들인 사람입니다. 아, 굉장히 위험한 분인데 그러니까 네. 결과로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엄청난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예.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또 연일 사들이고 나섰는데요. 이제 포브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세일러 CEO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비트코인 1,000만 달러치 480개를 추가로 매수했다고 밝히면서 네.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약 2,800달러로 책정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뭐 글쎄요 용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벽에 이제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철렁했을 거예요. 굉장히 철렁했을 것 그분의 같기도 심장도 하고. 철렁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이거 130억이면은 큰 금액인데 네. 일단 이 얘기는 또 이렇게 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면 또 이제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러도 될 만큼 코인 사랑이 남다른 곳으로 알려져 맞습니다. 있잖아요. 빚까지 내면서 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2020년 8월에 비트코인을 처음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제 당시 세일러 CEO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확신에 찬 발언을 하면서 디지털 금 디지털 금이다. 이거는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 이거는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식이 참 다르네요, 다. 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인플레이션 했지. 네, 야, 지금 왔죠. 예. 그래서 줄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최근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이제 빚까지 내면서 매수했던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마진콜 사태까지 언급이 되고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세일러 CEO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추가 매수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요, 총 12만 9,699개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매수 평균 단가가 약 3만 664달러에 달한다라고 말했고, 이제 총 구매 비용은 39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일단 CEO면 한 기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다른 조직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또 글쎄요, 이게 참 뭐 자기 자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자산이라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소유하는 자산이라는 인식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하는 데인데 저렇게 비트코인을 사들이나 그게 싶으실 마이크로 텐데 붙어서 뭔가 뭐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참. 그러면서 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네. 또 이 세일즈 CEO는 이제 약세장 이어지고 있지만 괜찮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 매각할 계획 아직까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 파괴되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자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인 사랑이 아주 남다릅니다. 네. 자,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시키자 이랬다고요? 정확히는 이제 애플과 구글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퇴출돼야 한다라는 주장이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아예 틱톡을 네. 배제시켜 버리자. 미국의 한 당국 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죠, FCC의 브랜던 카 위원이 이제 애플 그리고 구글의
틱톡 퇴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보면 틱톡이 수집하는 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 제가 주체를 잘못 얘기했네요. 애플과 음. 구글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네.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이걸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의 한 위원이 네.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런 주장이 뭐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기됐던 틱톡 퇴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외신들은 이제 미국 정가의 의구심과 압력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앱스토어가 FCC 관할이 아니기도 하고 네. 이제 현재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인사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지명한 카 위원의 주장은 별다른 반영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곤 있는데요. 네. 그래서 틱톡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수집하는 정부는 미국 업체인 오라클에게 데이터 관리를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접근을 100% 막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데이터, 그리고 이런 정보가 돈이 되고 무기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네.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제 러시아군과 방위 산업을 지원했던 이유로 중국 기업 5곳을 무역 제재 리스트에 또 추가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커넥 일렉트로닉, 월드제타, 킹파이 테크놀로지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해당 기업과 거래하려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 이제 러시아 내 관심 기업들에게 물품을 공급했고 이후에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들과 계속해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같은 조처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에게 러시아를 지원하려면 미국이 그들을 차단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중국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위 군사 및 국방건설 지원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탄압하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부여도 없는 독자 제재이자 확대 관할이다라고 크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측은 결연히 반대하고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라면서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국제사회에서 너무 힘의 논리가 가고 있고 또 미중의 패권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뭐 경제적 차원에서 모든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지금 이판사판 지금 자꾸 네. 이렇게 너무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러면은 번외기든 하지만 이제 또 대만 쪽 이야기를 보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이제 자국의 강력한 핵심 산업이죠. 반도체를 앞세워서 자국 수호에 나서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중국과 미국 미중 갈등이 이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위아더 월드, 위 러브 피스 이런 거 참 이게 마이클 잭슨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참 너무 이 평화가 이렇게 얻기가 힘듭니다. 예. 평화를 위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도 그만큼 또 힘을 길러서 적어도 방어할 수 있는 체력은 길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는데 자, 이 미중 갈등 얘기 조금 더 해보면 테슬라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친중 행보를 보였다가 또 미국이 또 경고했다가 또 테슬라는 또 중국에서 뭐 봉쇄 조치도 당하고 이 뭐 참 다사다난합니다. 예, 테슬라 소식 빠지면 참 섭섭한데요. 네.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뭐 인력난부터 뭐 공급망 차질 그리고 기술 논란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주가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새벽 사이에 대규모 감원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앞서 예고한 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규모나 이 시기가 조금 일렀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 직원 200여 명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테슬라의 캘리포니아주 샌마테오에 위치한 오토파일럿 사무실을 폐쇄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350명 중 2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350명 중에 200명 해고된 사람이 더 많고 남아 있는 사람도 그 편하게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공급난 그리고 뭐 인플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감원에 나설 것이다. 뭐 예고는 어느 정도 되긴 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속도도 빠르고요. 규모도 큽니다. 폐쇄된 사무실은 어떤 곳인지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샌마테오 사무실은 주로 고객 차량의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평가하고 네. 이제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이른바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최근 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부서 위주로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부서 직원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SNS로 넘어가 보면 입사 2주 만에 해고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제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다는 항의가 이제 미디어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머스크는 앞서 최근 임원들에게 전 세계 채용 중단이라는 이메일을 보내서 전체 인력의 10%를 줄이겠다라고 한번 밝힌 바 있거든요. 하지만 논란이 일자 이후 정규직 근로자의 10%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동시에 시간제 근로자 수를 늘릴 것을 고려하면 전체 감원 규모는 인력의 3.5% 정도일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보호해 주는 것보다 이 미국이 좀 더 취약한 것 같긴 해요. 우리 노무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정말 빠르게 번지고 있기도 하고 또 기업들이 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뭐 2주 만에 해고되는 건 이건 뭡니까? 채용 계획을 너무 안이하게 짜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2주면 싶기도 한창 하고. 기뻐하다가 또 실감도 안 나지 않을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악재 내외부가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투자자들도 지금 정신 못 차리도록 이게 좀 악재들이 막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표정도 좀 안 좋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런 악재들이 겹치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네. 테슬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상황에 이제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까지 계속해서 겹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감원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결합 논란과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따라서 테슬라의 향방이 방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끝내기 전에 어떻게 PD님 시간 되면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오를 해주셨는데 하나만 한 개만 네, 꼽아볼까요? 꼭 소개해주고 싶은 소식 하나만. 아하. 자, 뭐 우리 기업 소식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기업 소식 듣고 싶으실 거 하실 것 같아서 네. 우리 기업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일의 OLED 관련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벽사이 블룸버그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스크린 기술을 갖춘 독일 스타트업 사이노라를 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3,800억 원에 인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사이노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그리고 기술을 넘겨받게 되는데 다만 사이노라 소속 엔지니어들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소식통은 설명을 했고요. 네. 이제 이 회사는 낯이 익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가 이미 투자를 진행해온 회사인데요. 이제 블룸버그는 사이노라가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그러니까 접이식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제작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소식통은 사이노라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소진돼 가고 있고 또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피인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인수 가능성을 좀 높게 점쳤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 삼성과 사이노라 측은 이번 계약에 대해 논평의 요청에 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수가 확정된 건 아니고 인수 네.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소식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역시 오늘 재밌는 정보들 많이 뽑아오신 임선우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부동산, 금융, 경제 정보 쫙 깔아드리는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이번에는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 팀장 모시고 주식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비 내리고 네. 뭐 날씨 참 안 좋습니다. 새벽에 막
뇌우도 막 번개도 치고 이러던데 어떻게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것보다 네. 제가 오는 날만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몰고 오는 남자세요. 네, 이렇게 제가 비를 자꾸 몰고 오는 것 같아요. 목요일마다. 벼락까지 같이 이제 네. 아주 임팩트 있게 오셨는데 뭔가 벼락 같은 환하게 네. 반짝할 수 있는 그런 호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장 분위기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렇게 갈팡질팡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네. 시장이 조금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 생각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승으로 가격이었던 자신감, 그 자신감이 뒷받침될 만한 핑계거리가 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는 항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상승으로 가게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으로 가게 어떤 핑계거리가 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시장을 보실 때 이 대형주 장세와 그리고 이 중소형주 장세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힘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요. 계속 에너지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중소형주 장세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개별 종목 장세 이런 부분들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시장이 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형주 전반적으로 좀 힘이 좀 쏠려야 되는데 아직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어떤 대형주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형주만 앞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추세가 좀 전환이 그렇죠. 돼야 될 텐데 네네네. 보시기에 이제 추세는 아직까지 막 전환될 그런 네네.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오늘 뭐 다뤄볼 이슈 좀 집중해서 다뤄볼 내용 어떤 네.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좀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일단 3분기 기업 체감 경기 지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주식시장 연결시키느냐 이것도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의 80%가 수출입니다.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보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로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따라서 기업들이란지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대외,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 대외 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구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어떤 방향성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 어떤 종목들,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리고 그대로 이제 기업이 체감하는 피부로 네네네. 느끼는 그 경기에 대한 건데 앞으로의 네네. 이제 전망도 좀 담게 네네. 되는 거고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네네. 근데 이제 뭐 물가, 환율 급등 뭐 저희 그 경제 프로그램에서 네, 계속 하는 얘기라서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또 소비 위축까지 가게 되니까 이게 나라 안팎으로 다 뭐 침체 요인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좀 더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모든 게 다 높다고 합니다. 지금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비용, 네. 원가적인 어떤 비용 측면도 그렇고 다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짚어보고 싶은 건 고환율.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 환율이 낮은 것보다 높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원고에서 보시도 그렇고 여기 체감 경기 지수에서도 참고해 보면은 고환율이 네.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 수출 그러네요. 기업들이 환율이 1,200원, 1,300원 가면 가격 경쟁력이 그냥 밖에서는 네네.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반기지를 않는다는 거.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래서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는 서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이라 그래가지고 도리어 악재로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이슈지만은 항상 시장이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요. 어떨 때는 좋게 똑같은 이슈인데도 어떨 때는 좋게 봤다가 어떨 때는 또 안 좋게 봤다가 이게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네. 또 이게 결과론적으로 해석하게 네. 되는 거라서 그렇죠. 이게 좀 먼저 알면 참 좋겠는데 일단 좀 네. 공부하는 셈 주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적인 측면은 그래서 그때 좀 다르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네. 또 이 환율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 통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원화라는 통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환율적인 접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채권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너무 어려우니까 차차하고 예. 지금의 상황에 한번 반영을 좀 해보게 되면 결국 기업이
이 기업 활동이라는 거 좀 속된 표현을 하게 되면 장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마진이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그렇죠. 당연하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 마진이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1,400원대 고환율이다 보니까 마진이 많을 것처럼 판단이 들지만 중요한 건 결국 이 수입을 또 해야 되죠. 원자재 수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속빈 강정이네요. 그렇죠. 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원가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진이 확대가 되면서 좋게 되는데 지금은 이 원가적인 비용 측면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고환율적인 측면도 동시에 작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악재로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예.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네. 너무 치솟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생존권 네. 보장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생존의 문제를 거의 논할 그렇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세금도 깎아주고 뭐 직접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네네. 뭐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네네. 정부도 노력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런 노력들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조금 이 정도면 기대해 볼 네네. 만하겠다 아니면 혹은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하고 반영이 좀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은 무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인플레이션의 어떤 상황을 정말 오랜만에 지금 겪다 보니까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향을 예를 들게 되면은 부산은 눈이 잘 안 옵니다. 네. 근데 눈이 갑자기 와버리잖아요. 난리 그냥 나죠.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체인도 없을 텐데 네. 차들에.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어떻게 되지?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비교하시니까 딱 바로 와닿네요. 네. 예.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인플레이션 사태가 1970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당국자들도 그렇고 이 기업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네.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섹터로 조금 들어가 네네. 보면 그 G7 정상들이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액화천연가스 LNG 네네. 사업에 공공기금을 지원하겠다. 네네네.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으로 현지 시간 28일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LNG도 어쨌든 화석 연료고 네. 이 뭐 친환경이다 아니다 뭐 논란도 네네. 있었지만 어쨌든 석탄보다는 낫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 이것도 100%는 아니다. 뭐 네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그 세계 에너지 산업의 지형도 좀 바뀌고 있는 이런 이게 전환점의 대전환의 시기다. 네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연결하면 네네. 어떻게 지형이 변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결국 이제 에너지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에너지가 결국 LNG고 그러면 이 LNG를 봤을 때 이 LNG 인프라를 많이 구축했을 때 결국 수혜가 되는 업종들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서 조선주가 현재 좀 강세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조선주가 LNG 운반선의 수주를 상당히 뭐 싹쓸이 하듯이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특히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뭐 알아주니까요. 넘사벽이죠. 네. 넘사벽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기술이 음. 고도의 기술이라면서요. LNG를 네네네. 운반하는 운반선에. 이게 어찌 보면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경력직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가 들어가서는 이게 케어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숙련공들이 많아야 빨리 이 배 건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야지 이 배 건조도 빨라지게 되고 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 조선 산업이 한번 위축이 되게 되면서 네. 이 거제도라든지 울산에 있는 이 기능공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때 그러다- 막 네. 그 주변에 그 이렇게 숙소로도 활용하던 빌라촌들 막 다 문 잠기고 없고 그렇죠. 막 그 주인들 네네. 힘들어하는 모습도 비디오에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나던 게 거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있다 보니까 그랬었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좀 다시 이런 뭐 G7도 그렇고 LNG 투자 네. 확대 합의를 하고 하니까 네네. 다시 이제 좀 빨리 이 수주 아마 물량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네네. 되고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될 네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수주를 받게 되면서 수주 받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배를 이제 설계를 하고 건조하는 데까지 한 최소 3년 전후로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LNG가 필요한데 이 LNG 운반선을 만들 3년이 걸린다. 이게 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 조선주 그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FSRU라는 게 또 이제 뜨고 있습니다. 이게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라고 하는데 네. 이게 LNG 운반선을 만들게 되면은 이 LNG를 실어 와가지고 LNG 저장 기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LNG 저장 기지도 만드는데 한 3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대안이 되는 게 이게 FSRU, 그러니까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인데 이게 네. 뭐냐면 그 LNG 운반선에다가
그 소위 말하는 LNG가 액화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액화되는 걸 이제 기체로 바꿔주는 걸 제기화 설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체로 바꿔주는.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LNG 운반선에서 바로 LNG 터미널에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제기화 설비가 갖춰진 LNG 운반선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LNG를 실어와가지고 바로 기체화 시켜서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을 시키는 이게 조금 최근에 많이 조금 선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아하, 보니까 네. 작년에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척이 발주가 있었는데 33척이 이제 우리나라로 다 수주가 된 겁니다. 35척 중에 33척이면 그냥 압도적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넘사벽인 거죠. 네. 네. 근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계속 그 더 발주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이 FSRU 시설이 영국 쪽에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냥 러시아랑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네네. 불구하고 노드스트림 해가지고 네. 안정적인가 싶었는데 러시아가 그걸 무기화하면서 네. 완전히 지금 전쟁을 해서 뒤엎어 버리고 있으니 네네. 다시 이제 정책 전환도 해야 되고 그렇죠. 대안도 찾아야 되고 근데 또 이제 뭐 계속 불안할 테니까 네네. 러시아를 그쪽은 아예 포기를 하고 다른 쪽을 지금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네요. 어찌 보면 이제 유럽의 이렇게 정상국들이 하시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석탄은 다시 떼는데 네. 다시 러시아한테 손을 내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어쨌든 네.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기존과 네네.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되면 먼저 한 발 앞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네. 어떤 점을 주목하고 어디에 먼저 좀 특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 돈드라 식구들이 뭐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네네.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보편적으로는 조선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LNG 운반선한테 수주를 받게 되면서 이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3사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일단은 이제 카타르 쪽 보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재무 제표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약에 정말로 좋아지게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조선해양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FSRU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LNG 운반선에 이 제기화 설비가 장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제기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도 봐야 돼요. 그게 1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1승입니다. 네. 1승인데 이 회사가 지금 스펙 우회 상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생소한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 3사와 그리고 이 FSRU 쪽을 보게 되면은 1승이라는 기업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LNG 화물창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의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관이음새 만드는 회사들 최근에 태광이라는 기업이 추세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태광과 성강밴드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되는데 종목들이 너무 많죠. 네. 많기 때문에 그냥 확실한 건 어쨌든 조선주는 무조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늘 그 아까 아침에 보니까 네. 확실히 지금 다 눌리고 다 힘들어하는데 네네. 세계 3사가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3사가 그래프가 네네. 비슷하게 쭉쭉 다 또 뛰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음. 그럼 아마 이제 미리 또 예측하셨던 분들은 이미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은 혹시 이게 이거 고점 아닌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랐는데 전혀 들어가도 아닙니다. 됩니까? 지금 무릎도 아닙니다. 그래요? 무릎도 아니에요. 지금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 네. 계속 바닥에서 그 횡보, 소위 말하는 그 박스권이라 그래가지고 횡보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아직 LNG 운반선에 대한 모멘텀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네. 저는 너무 새가슴이라 최근에 또 이거 많이 올랐네? 네네. 특히 오늘 9시 보니까 이거 네. 또 막 올랐네? 이거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요. 근데 지금 증권사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음. 누가 먼저 이 조선주를 이끌 것인가 치고 이거를 그냥 누가 총대를 소위 속된 편으로 누가 총대 메고 조선주를 끌고 갈 것인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선주가 간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현대미포조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선 3사는 대형 선박이거든요. 예.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대형이 아닌 그 아래급 중형 선박 여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미포조선이 만약에 흑자 전환이 된다. 아마 그러면 그 핑계로 아마 리포트가 제가 볼 때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리포트가 나오면 팔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미-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증권사들이 조선주를 민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어떤 똑같은 이슈에도 그때그때 달래요가 리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그 증거사 리포터 나오게 되면은 저 제도권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 보통 리포터 나오게 되면 고점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곧 저기 네. 그 다른 저기 주식 전문가님도 아마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네. 슬쩍 물어보겠습니다.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한데 좀 미안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속설이 있는데 음. 조선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흑자전환 리포트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따라잡더라도 수익이 분명히 난다. 아하. 네. 좋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조금 뭔가 희망을 네네. 그리고 뭔가 좀 불안불안하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네네. 힌트를 좀 드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팩트에 기반해서 현실 정보와 네네. 함께 또 공부할 거리도 던져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알짜 정보까지 좀 전달을 잘 해주셔서 팀장님이 참 괜찮은 셰프다. 그런가요? 아주 반찬 잘 챙겨주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굉장히 네.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궁금함도 좀 해소가 그런가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 같이 한번 인사드리죠. 우리 그 조태구알 아시죠? 네? 좋아, 깜짝 놀라시기는. 요새 유튜브 보는 사람들 다 아는데 좋아요, 댓글, 구는 뭘까요? 구독 그리고 알림. 그렇죠. 아시네요. 그겁니다. 아, 네, 제가 조태구알 하면 그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하면서 끝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네. 왜 올지 모르겠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조태구알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로 잘 부탁드려요. 안녕. 저 이번엔 손 흔들면서 네. 갑니다.